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세계 대공황 시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방이 유행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예, 뭐 4년 전인 2020년 경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잖아요. 뭐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카페가 문을 닫고 뭐 커피 소비는 위축되고 네. 뭐 따라서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커피 수입을 축소했거든요. 뭐 짐작할 만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예외적인 나라. 그 기간에도 커피 수입이 증가한 좀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설마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예. 왜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네, 국제 커피 기구 통계를 보면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가 가장 위축되었던 팬데믹 첫 해 2020년에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커피 수입이 증가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뭐 카페 영업도 시간이 제한되고 온갖 모임도 그래서 제한되고 했는데도 네. 커피 소비가 늘었고 이에 맞추어서 커피 수입도 증가를 보인 특이한 나라가 코리아였습니다. 아니 우리만 그런 현상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네, 왜냐하면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홈카페 문화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마시던 커피니까요. 네. 뭐 이것에 맞춰서 가정용 커피 머신이나 뭐 드립 도구, 캡슐 커피, 인스턴트 원두 커피, 뭐 드립백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다양한 그 RTD 음료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행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보다 심했거든요. 당연히 커피 원두 수입이 뭐 늘어나고 커피 소비도 늘어났던 거죠. 근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 또 카페도 다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미국의 별다방이 처음 등장한 1999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카페 수 증가는 뭐 대단했는데요. 20년 동안 서서히 증가를 해서 2018년에 5만 개를 돌파했거든요. 그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후 불과 5년 만인 2023년 말에 9만 9천 개를 그리고 금년 초에 10만 개를 넘어서서 불과 5년 몇 개월 사이에 2배 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1년 사이에 17.4% 증가를 보였는데요. 뭐 그 어떤 분야보다도 높은 증가 추세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커피 분야에서 세계 1위인 게 있는데요. 관련된 질문입니다. 뭘까요? 커피 소비량?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국민 1인당 소비량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세계 26위 정도예요. 네. 국가 전체 소비량에서는 세계 15위 정도고요. 왜냐하면 서구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커피로 하고 마무리도 커피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구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커피를 전체적으로는 많이 마십니다. 네. 북유럽의 뭐 핀란드나 스웨덴, 뭐 노르웨이 사람들의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무려 3배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의 양. 1인당 커피 전문점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통계를 살펴보면요. 인구 대비 카페 숫자에서는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예요. 1위예요. 인구 100만 명당 1384개 정도의 카페가 있어서 529개인 일본, 386개인 영국, 185개인 미국을 정말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720명당 1개의 카페가 있는 셈인데 일본은 1876명당 1개밖에 없어요. 뭐 미국은 거의 5,000명당 1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5배 정도 카페 밀도가 촘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이럴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커피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마시는 건 아니지만 카페에서 마시는 건 참 좋아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아니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카페를 사랑했던 거예요? 네, 이게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네. 100년 전에도 이른바 다방 창업 붐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세계 대공황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커피 마시기를
뭐 주저해서 커피 가격이 폭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커피 거래도 줄어들었죠. 유독 조선 땅에서는 커피를 파는 다방이 붐을 이뤘거든요. 네. 최근 팬데믹으로 이 커피 소비가 세계적으로 줄었는데 우리나라만 커피 소비가 는 것과 정말 비슷합니다. 이 커피 문화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100년 전이나 지금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100년 전 다방 창업 부음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뭔가 처음 듣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요즘 카페는 어떤 의미의 장소일지 혹시 카페를 표현하는 그럴듯한 문구, 뭐 카페는 무엇이다. 뭐 누구나 아는 그런 표현이 자주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커피는 카페는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쉬는 공부하러도 곳이- 많이 가고 일하러도 네. 가고. 그런데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표현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죠. 그렇죠. 1930년대 거의 100년 전 당시에는 다방을 의미하는 정말 흥미로운 표현들이 꽤 많았습니다. 모두 그럴듯한 표현들이어서 신문과 잡지에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보면요. 다방은 거리의 오아시스. 예,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네. 딱 와닿네요. 뭐 네. 걷다가 힘들면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네. 곳이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아시스처럼 또 물도 마실 수 있어요. 1930년대에 도시를 거닐던 청춘 남녀들이나 이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다방이었습니다. 뭐 커피나 차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는 기대서 잠을 자도 되는 곳이었으니까 네. 뭐 도시인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에 버금가는 제대로 된 쉼터였던 거죠. 또 다른 어떤 표현들이 있었어요? 네, 뭐 비슷한 표현으로요. 사회생활의 안식소도 사용되었죠. 이 개인적 안식처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안식소였던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 사람이 만나서 가볍게 무엇을 얘기하는 장소, 뭐 사업 얘기도 하고 모여서 수다를 떨 수도 있는 장소가 다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리의 항구. 혹은 도시의 항구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이 먼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던 배가 들어와서 쉬는 곳이 뭐 항구였던 것처럼 네.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쉬는 곳이라는 의미죠. 뭐 비슷한 의미로 도시 산책자들의 공원 뭐 이런 그럴듯한 표현도 있었고요. 당시 주로 조선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다방은 일본인들이 주로 드나들며 좀 퇴폐해진 카페와는 많이 다른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 바다의 항구와 같은 뭐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뭐 약간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다방은 문물 체험 공간이라고도 그 당시에 불렸습니다. 1930년대 다방에 가면 볼 수 있는 신문물, 뭐 짐작가는 거 있을까요? 커피 자체가 신문물이었잖아요. 근데 또 네네.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그 다방 사진을 보면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요. 첫째는 열대 식물입니다. 네. 파초나 소철 같은 이 열대 식물이 다방 한가운데 반드시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하지만 당시에는 신기한 물품이었죠. 둘째는 이 베토벤의 데스마스크나 석고 조각상이 또 있었는데 네. 이것도 흔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문이나 잡지, 특히 뭐 서양의 영화나 그 음악을 소개하는 잡지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성기도 다방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신문물이었습니다. 뭐 이런 신문물을 갖추는데 약간의 비용이 들기는 했지만 뭐 음식이나 뭐 술이 없고 화려한 서비스를 하는 웨이트리스가 없으니까 카페보다는 창업이 좀 쉬웠던 게 다방입니다. 네. 당시 커피를 주로 파는 다방의 상호, 즉 가게 이름은 뭐 여러 가지였습니다. 뭐 다방 이외에도 티룸, 일본인들은 발음이 어려워서 티룸이라고 하지 않고 때룸이라고 네. 했습니다. 무슨 제과, 무슨 팔러 뭐 이런 것도 끽다점이란 오래된 명칭과 함께 당시에 같이 쓰이던 다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창업 비용이나 유지비가 덜 드는 장점 때문에 커피를 주로 파는 다방 창업이 붐이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요즘 카페 창업 붐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뭐 많이 비슷합니다. 당시 신문에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 자고 나면 늘어나는 것이 다방뿐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럼 당시에도 다방 창업을 주도했던 게 요즘처럼 청년 세대들이었어요? 네, 비슷합니다. 청년 세대, 배울 만큼 특히 배운 사람들이 창업을 주도했었다는 점에서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던 직장은
사실 관공서, 은행, 뭐 교원 등이었는데 네. 이 고학력의 일본인들이 이런 직장을 점령하다 보니 이 고학력의 조선인들 취업이 좀 뭐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던 직업에서의 민족 차별 이게 문제였던 거네요. 그렇죠. 저학력자들이 선택하는 뭐 비전문직 그러니까 일반 노무직이나 뭐 농산일, 고기 잡는 일 등에는 뭐 일본인들의 관심이 적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고학력자의 다방 창업에 얽힌 뭐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먼저 당시에 다방 창업을 꿈꾸던 20대 초반 청년이 쓴 시 한 부분을 뭐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네. 고요한 끽다점, 술 없는 끽다점, 석양의 끽다점, 쓸쓸한 이내 마음이요. 이게 시예요? 예, 뭐 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글인데요. 이 청년이 남긴 글의 한 부분입니다. 네. 앞뒤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쓴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 김수곤이라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 20대 초반 청년이 있었거든요. 집안이 부유해서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던 유명한 그 풍국 중학을 거쳐서 동경 미술학교에 유학 중이었는데 그의 부친이 사업에 갑자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와 있던 김수곤은 유행을 따라서 이제 다방을 차리고 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있는 한 다방을 친구와 함께 인수하기로 하고 이제 계약까지 했는데 네.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에 있던 처가에 가서 장인에게 500여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3, 4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이 며칠 동안 아내에게 간청을 해서 다행히 아내가 구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내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그 돈을 결국 보내오지 못해요. 돈을 못 구한 거죠. 이 청년은 결국 세상을 비관한 끝에 다방을 그리워하는 글을 유서로 남기고 자살을 한 겁니다. 네. 읽어드린 글은 바로 20대 청년 김수곤이 쓴 유서의 한 부분이죠. 고요한 끽다점, 술 없는 끽다점, 석양의 끽다점, 쓸쓸한 이내 마음이요. 이 내막을 알고 들으니까 굉장히 쓸쓸합니다. 청년들이 다방 창업을 꿈꾼 이유가 돈벌이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방에 대한 동경 이런 게 네네.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당시 다방은 청년들에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라기보다는 약간 뭐 근대성의 상징, 문명의 상징, 뭐 그런 멋진 곳으로 여겨졌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예, 문학평론가이면서 소설가였던 홍효민이 1935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쓴 다방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방의 유행은 시대성을 띤 극히 필연의 것이오니와 현대인이 이 다방의 맛을 몰라서는 비문명인일 것이다. 예, 청년들에게 이 다방은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문명의 상징, 뭐 문화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외에 다방에 관한 좀 낭만적인 시는 없었어요? 네, 당연히 있었죠. 일제강점기 조선의 3대 천재 시인 중 한 명이었던 이용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3대 시인 나머지 두 분은 뭐 잘 아는 미당 서정주와 또 오장환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뭐 서정주 선생님은 잘 아는 분이고요. 네. 시인 오장환은 일제 후반에 직접 시를 쓰고 또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미당 서정주의 화사집 또 김광균의 와사등 같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 시집을 출판한 분이기도 하죠. 직접 쓴 시 중에는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발표한 병든 서울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 원래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훗날 지금은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1982년 이 전두환 정권 초기에 이 시를 읽었다는 이유로 전라북도 군산의 고등학교 교사 9명이 간첩 누명을 써서 투옥된 이른바 그 오승회 사건,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네. 사건인데 사건의 배경이 바로 오장환의 병든 서울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를 읽은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 3대 천재 시인 중 마지막 한 분인 이용학은 1936년 1월 17일자 조선중앙일보에 다방이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는데요. 읽어볼 만합니다. 바다 없는 항해에 피곤한 무리들 모여드는 다방은 거리의 항구. 남다른 하소를 미연에 감추려는 여인의 웃음 끔찍히 믿음직하고 으스러이 잠든 등불은 미구의 세기를 설계하는 책사.
주머니를 턴 커피 한 잔에 고달픈 사고를 지지하는 나 너 휴식에 줄인 동지여 오라. 유연히 조화된 분위기 속에서 기약 없는 여정을 잠깐 반성해 보자꾸나. 이 시에서 나타난 다방은 웃음 띤 여인이 있고 지친 도시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잠깐 반성하기도 하고 먼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곳이었죠. 이런 낭만이 묻어있는 시를 썼던 이용학은 6.25 전쟁 직전까지 서울에서 시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가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강한 좀 친노동자적이고 반미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은 투옥되죠. 6.25 전쟁으로 서울이 인민군에 점령이 되었을 때 풀려난 후 활동하다가 결국 북으로 갑니다. 북에서도 시인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쓴 시 중에서 1956년에 발표한 작품이 대표작이라고 알려졌어요. 네. 제목이 원수의 가슴팍에 땅크를 굴리자입니다. 이것도 시라는 거죠.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문학도 혁명의 수단이죠. 이런 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식민 통치하에서 다방을 노래하던 이용학이 분단된 나라에서 땅크를 노래한 겁니다. 전쟁 그리고 이념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용학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식민지 시절 다방을 보면요, 일본에 유학을 마쳤거나 또는 전문직을 준비하던 고학력자들이 주로 창업을 주도하는 네네. 모습인데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방을 창업했는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또 한 명의 문학 청년 이약슬이 1935년 6월에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한 수필 제목이 다방. 어떤 문학 청년의 일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수필의 주인공 3명 중 1명은 이약슬 본인이죠. 이 글에는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K, S, C 이렇게 3명의 룸펜 즉 고등 실업자들이 모여서 다방 차리는 준비하는 모습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년에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어느 귀한 집 아드님 K가 다방을 내어보겠다고 무슨 상사에 모이는 아파슈. 이 아파슈는 프랑스어로 룸펜이죠. 아파슈들에게 의론을 하니 이구동성으로 찬성, 대찬성의 코러스를 울렸다. 일찍이 그들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아직 이해 있는 조선 사람의 손으로 된 이상적인 다방이 없다는 것을 항상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 S, 설비에 대한 지식을 얻으러 다니는 C, 자금을 준비하는 K 등으로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이제 다방 창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다방 창업에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했을 것 같은데요. 자금도 있었고 동업자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패로 끝납니다. 네. 이 글에 나오는 그 주인공 C가 자기는 석간신문의 3면, 즉 사회면에 나오는 기사라도 읽고 이 조선의 사회상을 이야기하는 다방이 아니라면 자기는 이들 룸펜들에 동조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조선의 현실을 한 잔의 커피에 몇 번이고 비춰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 수필은 다방 이야기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중반이었던 1930년대를 살았던 이제 모뽀와 모걸들의 고민과 울분을 잘 보여주죠. 낭만적인 듯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시대에 대한 울분이 있고 시대에 대한 울분도 있지만 또한 낭만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청년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돈을 찾아 다방을 창업하려는 청년도 있고 낭만적인 문화 공간으로 다방을 바라보는 청년도 있고 또 세상 문제를 좀 고민하는 인텔리 공동체로 인식한 청년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세계 대공황 시기였던 1930년대는 신기하게도 우리 역사에서 다방의 전성기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다방들이 존재했거든요. 요즘도 다방은 커피가 맛있는 다방과 맛보다는 뷰나 분위기가 좋은 다방으로 약간 구분이 되잖아요. 100년 전인 1930년대에도 다방을 그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네네. 1938년 조광이라는 잡지에 실린 현대적 다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유진호는 당시에 다방을 차를 판매하는 다방과 차 마시는 기분을 판매하는 다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예, 차를 판매하는 다방은 적은 돈으로 차를 즐기면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고요. 기분을 판매하는 다방은 당시로서는 좀 귀했던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다방이었습니다. 기분을 판매하는 다방은 당연히 비쌌기 때문에 자칭 문화인들이나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이었죠. 요즘 저가 커피점과 고가
커피점에 구분이 있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예, 요즘 뭐 저가 커피점과 고가 커피점은 주로 커피 품질이나 시설로 구분을 하는데 당시에는 들리는 음악으로 구분했으니까 나름 멋지죠. 예, 다방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당시에는 다방 손님들에 관한 은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은어예요? 뭔가 재미있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네, 온종일 여러 다방을 다니며 커피를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는 사람을 금붕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몽상가 표정을 지으며 예술인인 채 철학자인 채 하는 사람을 채병 환자. 몇 시간을 다방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을 벽화로 불렀다고 합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